자,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국사를 쭉 볼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원나라의 내용을 봤죠. 그래서 금나라한테 공격을 당해서 남쪽으로 쫓겨나 있던 송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제 중국 전체를 차지했었던 몽골족의 원나라를 봤었고요. 그리고 원나라가 무너지는 과정도 봤었죠. 라마교라는 종교가 너무 유행하면서 지배층이 거기에 많은 사치를 했었고,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는 모습들. 그리고 또 몽골 제국의 원나라 하면 또 이해를 해야 될 게 몽골인 제일주의였죠. 그래서 몽골인 본인들을 가장 좋은 대우를 해주고, 그다음에 몽골의 어떤 정복과 통치 과정에 도움을 줬었던 생목인들을 두 번째로 좋은 대우를 해줬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좋은 대우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차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나마 차별을 덜 받았던 건 화북한인들이었죠. 화북한인들은 이제 금나라라는 북방민족한테 이미 지배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좀 저항이 덜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나마 덜 차별을 받았고, 마지막까지 저항을 했었던 강남 한인들이 이제 가장 안 좋은 대우를 받았었죠. 그래서 원나라를 멸망시켰던 반란이 이제 홍건적의 난이었잖아요. 그 홍건적의 난도 결국엔 강남 한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됐었던 모습까지도 우리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강남 한인들이 일으켰던 홍건적의 난, 그 난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주원장이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우고, 그 새롭게 세운 나라가 바로 명나라가 되는 거죠. 하나하나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명예 건국 과정은 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죠. 14세기 중엽, 그러니까 1300년대 중엽부터 원나라의 지배에 반발해서 여러 지역에서, 근데 여러 지역이라고 말은 하지만 대체로는 이제 강남 지역의 한인들이 되겠죠. 여러 지역에서 농민 반란들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주원장이라는 인물이 난징을 수도로 삼고 명나라라는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된 거고, 이 명나라가 이제 새로운 오래간만에 한족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한족 국가가 새롭게 등장을 해서 원나라, 이 몽골 제국을 조금씩 밀어내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 한인들이 가장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중에 주원장이 나서서 난징을 수도로 삼아서 명나라를 건국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지금 오른쪽 아래 구석에 있는 사진이 바로 주원장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몽골 세력을 완전히 만리장성 이북으로 몰아냈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몽골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완전히 뭐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몽골 세력은 이 주원장 세력에 밀려서 만리장성 이북 북쪽으로 잠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나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명나라 역사가 전개되면서 몽골은 비록 만리장성 이북으로 넘어가 있긴 하지만 계속 만리장성을 넘어 내려와서 명나라를 괴롭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중국 지도인데 여기가 남경이에요. 난징이라고도 하고, 남경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난징이에요. 여기에 이제 수도를 삼고 명나라를 건국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첫 번째 황제로 올라서고, 우리는 그걸 이제 홍무제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주원장이 명나라의 첫 번째 황제인 홍무제로 즉위를 하게 됩니다. 이 인물이죠. 아까 사진을 봤었죠. 근데 이 인물은 이제 어 굉장히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권력을 황제로 집중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마치 송태조 조광현 같은 모습이죠. 황제권을 굉장히 강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재상제를 폐지해요. 재상이라고 하는 건 황제 아래 가장 높은 관료가 재상이죠. 그래서 보통은 정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국가에 어떤 뭔가를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면 사실은요, 재상선에서 거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져요. 결정이 이루어지고 황제한테는 이렇게 결정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허락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구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황제가 모든 결정을 직접 명령을 내려서 내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지만, 그보다는 보통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면 재상이 큰 틀에서의 결정을 내리고, 황제는 이 재상이 내린 결정대로 할지 말지 허락만 해주는 존재예요. 이해되시겠죠? 보통은 정치가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홍무제는 황제의 권력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재상이 큰 틀의 결정을 내리고 허락만 받는 이 구조를 버리고 재상제를 아예 폐지하고 본인이 직접 모든 일들의 결정을 직접 내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제권을 극도로 강화시키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려면 사실 이런 제도로 재상제를 폐지해버리고 황제가 모든 결정을 직접 내리면 황제가 일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황제가 체력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칠 때 지치더라도 황제권을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또 홍무제 이 주원장 개인이 능력이 있고 내리는 결정들이, 자기는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황제권을 강화하겠답시고
재상제를 폐지하고 모든 결정을 자기가 내리려고 하는데 그 결정들이 계속 결정을 내려가는 과정에서 보니까 다 멍청하고 안 좋은 결정들이었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황제를 믿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주원장이 이렇게 재상제를 폐지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건 황제권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그만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황제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갑제라는 걸 실시하는데, 이갑제는 명나라 때 홍무제 때 실시된 하나의 지방제도예요. 근데 요거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근데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전국의 인구를 조사해서 인구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그림을 통해서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전국의 모든 집들을 다 110개씩 묶어요. 그래서 110개의 집들이 하나의 동네가 되는 거죠. 근데 이 110개가 그냥 묶는 게 아니라 10개의 집은 조금 잘 사는 집, 그 집들이 이장호를 맡습니다. 이장호를 맡고, 그리고 그저 그렇게 사는 집들이 갑수호를 맡아요. 그래서 이장호의 이자, 갑수호의 갑자를 따서 이갑제인데,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냐면 이장호는 갑수호 10집을 관리해요. 그러면 이장호 한 집에 갑수 10집이니까 한 조에 11집이죠. 그렇게 해서 10개의 조를 만들어요. 그리고 전체 이 110가구 전체는 이장호 중에 한 명이 전체를 관리해요. 이 110가구 전체를 관리하고 이걸 이제 1년마다 이장호에 속한 집들끼리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인 거죠. 올해는 가 이장호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나, 그 다음엔 다, 그 다음엔 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갑제인데, 사실 지금 이렇게 쭉 들으면 이갑제가 이해가 되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해가 된다고 해도 나중에 이제 시험 가까워 와서 시험 공부하려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이해했었지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럴 수도 있고, 이 이갑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갑제 시스템 굳이 그렇게 막 철저하게 이해 안 하려고 하셔도 괜찮아요. 이해되시겠죠? 사실은 이갑제라는 이름을 아시는 게 더 중요해요. 명나라 첫 번째 황제였던 홍무제 때 이갑제라는 제도를 실시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집들, 가구들을 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철저하게 세금을 거두려고 했었다.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갑제를 실시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랜만에 한족 국가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족의 원래 이제 공식적인 학문이었죠. 한나라 때부터 한족의 전통적인 학문이었던 유교적 통치 질서를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유교적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몽골의 풍습을 금지시키고요. 그리고 또 과거제를 새롭게 정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과거제를 정비한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거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과거제가 1차, 2차, 3차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한 번 1차를 합격했으면 만약에 2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1차에 붙었는데. 그러면 원래 그동안은 1차 합격하고 2차를 떨어진 거더라도 그 다음에 시험 볼 때 1차부터 다시 봤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때부터는 1차에 합격한 적이 있으면 그 다음 시험 볼 때는 1차를 면제해줘요. 그러니까 한번 1차라도 붙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1차도 붙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랑 다른 대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제를 정비하면 과거에서 중간에 떨어졌더라도 1차라도 붙어본 사람들끼리만이 하나의 지배층이 돼요. 그래서 이 지배층을 우리가 신사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사층이라는 지배층이 형성되는 배경이 되는 방식으로 과거제를 정비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유규라는 걸 반포하는데 유규의 저 육자가 숫자 6, 6 그걸 의미해요. 그래서 6개의 핵심적인 유교적 가치를 정해두고 이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죠. 뭐 그런 게 들어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국가에 충성해라, 뭐 윗사람에게 뭐 예의 있게 행동해라, 뭐 부부 간의 사랑으로 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교 6가지 핵심적인 유교적 가치를 반포하고, 이 6가지 핵심적인 유교적 가치, 이 유교만큼은 일반 백성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학의 일반적인 교육을 강화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그동안의 몽골의 풍습을 완전히 금지시키고 전통적인 한족 학문인 유교를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었다. 그래서 다시 한족 국가가 돌아와서 중국 전역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어 명중심의 채봉 조공 질서가 수립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외교적인 얘기예요. 근데 명이 건국되는 시기에 동아시아를 보면 동아시아라고 하면 사실 뭐 한국, 중국, 일본 아니겠어요? 이 당시로 보면 한국은 조선이고 뭐 일본은 외라고 불렸었고 중국은 명이 되겠죠. 근데 조선, 뭐 일본의 외, 명나라 다 혼란한 시기예요.
명나라도 지금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죠. 그리고 한반도도 이제 고려가 망해가는 시점이고 좀 있으면 조선이 건국될 그런 국가가 바뀌어 나가는 혼란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이렇게 그동안 가마쿠라 막부라는 정부가 지배를 해오다가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거의 무너질 것 같은, 그래서 새로운 막부가 들어설 것 같은 그런 혼란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란한 시기이기 때문에 뭐가 유행하냐면 바다에서 왜구들이 굉장히 어, 유행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왜구라는 집단은 사실 그냥 일본인으로 구성된 해적 집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인으로 구성된 그냥 해적 집단, 이걸 왜구라고 부르는 건데, 기본적으로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왜구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구도 그냥 범죄 집단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왜구를 힘들어하고 피곤해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한국인 범죄자들은 한국 정부도 힘들어하죠. 그런 것처럼 왜구도 그냥 범죄 집단이고 해적 집단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서도 힘들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정부가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철저하게 딱 강하게 서 있으면 왜구도 활동을 잘 못해요. 근데 일본도 지금 기존의 정부인 가마쿠라 막부가 무너져가는 그런 혼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왜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여기저기 피해를 끼치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왜구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홍무제는 왜구도 단속할 겸 해서 해금령이라는 걸 내리게 돼요. 근데 해금령은 뭐냐면 바닷가를 싹 비워두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해자 금지거든요. 그래서 바닷가에 아예 나가지 못하도록 바다를 금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도 육지 쪽으로 다 이사시키고 바닷가에서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금령을 시행해서 되게 나라의 문을 걸어 잠그는 거죠. 이런 정책을 시행했었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에 외교적으로 하는 조공무역 말고는 다른 대외무역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나 일본 이런 주변국들은 명나라랑 조공측봉 관계를 맺어야 합법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교역일 때만,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외교 관계일 때만 무역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공 관계라고 하는 건 이제 명나라를 뭐랄까 상국 대접해 주는 거예요. 상국은 이제 우리보다는 윗나라다 이거죠. 그러니까 형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근데 명나라를 형 대접해 준다 그래서 명나라가 뭐 조선이나 일본에 내정 간섭을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예의상 이렇게 존댓말 해주고 형 대접해 주는 거죠. 이런 관계를 책봉 조공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명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삼국이 다 한국, 중국, 일본 이 조선, 명나라 외가 다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외구의 피해가 너무 심했어서 해금령을 내리고 바다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못하게 했었고 조공무역만 허락을 했었고, 이 조공무역은 그냥 명나라를 조금 더 윗나라 이렇게 형님 되는 나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긴 해도 명나라가 그렇다고 해서 주변국들의 내정 간섭을 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홍무제 다음에 다다음 등장하는 황제가 영락제인데, 영락제 이 인물이 영락제예요. 근데 영락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황제에 즉위한 사람은 아니에요. 원래 홍무제 다음 황제는 건문제라는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영락제는 본인이 황제를 하고 싶어서 건문제를 몰아내고 본인이 황제가 됐던 그런 경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영락제는 왕자로서는 홍무제의 아들은 맞아요. 근데 왕자로서는 이제 국경에서 국경 지역 방어를 맡아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본인이 황제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지금 황제를 하고 있는 건문제라는 황제를 몰아내고 본인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거죠.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고 그 반란이 성공해서 본인이 황제의 자리를 차지한 그런 인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수도였던 남경에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본인은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가 된 사람이니까. 자기가 황제로 올라갔다는 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기존의 수도였던 남경에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국경 지역에 있어 보니까 국경 방어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수도를 좀 더 국경 방어에도 유리하고 또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남경을 피할 수도 있는 북경, 베이징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수도가 여기였다면 북경, 베이징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북경을 중국어로 발음하면 베이징이에요. 이렇게 수도를 옮기게 됐고, 수도를 옮기는 김에 이제 황제가 머무를 수 있는 황궁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금성인데 자금성을 이때 건설해서 이때 만든 자금성은 나중에 청나라 때까지도 꾸준히 쓰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 북경 여행을 가면 되게 핵심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넓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리고 아마도 만리장성이 건설된 이후에는 최대 규모의 공사였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금성을 건설하게 되고요. 그리고 요 PPT 표지도 자금성이에요. 되게 이쁜 사진 있었죠. 그리고 영락제는 이렇게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서 주변국에 대한 정복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본인은 정상적으로 즉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반란을 일으켜서 황제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정이 잘못됐으니까 결과적으로 올라온 자기의 정치가 더 좋은 정치를 해야 사람들한테 설득이라도 할 수 있겠죠. 올라올 때 조금 잘못된 방법으로 올라왔더라도 올라온 뒤에 정치라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하면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황제로 올라온 게 차라리 잘 된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대외적으로 세력을 떨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복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몽골도 여러 차례 공격을 해서 몽골이 다시는 중국 쪽으로 못 내려오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북부도 정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게 좀 제일 중요해요. 환관 정화라는 사람을 시켜서 환관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대규모의 배들을 줘서 남해 원정을 시켜요. 그래서 굉장히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동남아시아, 인도를 거쳐서 페르시아만, 아프리카까지 굉장히 먼 지역을 여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원정을 통해서 명나라는 그 전에는 사실상 거의 뭐 조선 그리고 일본한테만 조공을 받다가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이 진행되고 난 뒤에 명나라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들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의 이름을 조금 더 세계에 떨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가 한마디로 정화의 남해 원정으로 명나라라는 나라가 조금 더 유명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요때 정화가 남해 원정을 떠났을 때 요걸 계기로 이제 중국 바깥에 나가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이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국 바깥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을 화교라고 부르는데 그 화교의 시작점이 요 정화의 남해 원정이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화가 남해 원정을 할 때 남해 원정은 총 7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남해 원정을 할 때 타고 갔던 배예요.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 했었던 신항로 개척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함대로 이렇게 남해 원정을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빨간색 줄로 가 있는 게 정화의 남해 원정 항해로인데요. 굉장히 멀리까지 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 남부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베트남이죠.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지역까지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거쳐서 아라비아 반도 거쳐서 아프리카까지 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외국으로 쭉 나가다 보니까 이 나간 길에 아예 명나라를 벗어나서 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정착해서 살아가는 중국인들도 생기게 된 거고 그 사람들을 화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아프리카까지 가서 기록을 보면 이 정화의 남해 원정을 떠났던 그 함단에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서 뭐 기린을 가져와서 이제 뭐 영락제에게 보여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프리카 남쪽에 가면 마다가스카르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에서 명나라의 막 동전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멀리까지 남해 원정을 떠났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라는 이름을 굉장히 널리 알렸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책봉 조공 질서가 흔들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특히나 영락제가 죽고 나서 더 그랬는데 몽골 그러니까 명나라 위쪽에 만리장성 이북의 몽골과 또 바닷가의 왜구들이 동시에 계속 명나라를 꾸준히 괴롭혀 와요. 그래서 명나라는 나라가 운영되는 내내 북방 지역의 몽골의 공격, 그다음에 바닷가의 왜구의 공격에 늘 시달려 왔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는 계속 힘들어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명나라가 국경에서 이 몽골과의 시장을 허락해줘서, 그러니까 국경 부근에서 시장을 열어서 무역을 하는 걸 허락해줘서 몽골을 조금 달래보려도 했는데, 그때 잠깐만 효과가 있었고 몽골은 이제 꾸준한 침략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몽골이 꾸준히 명나라를 계속 침략해 왔었고, 그리고 바닷가에서도 왜구들이 계속 이제 상인들 괴롭히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거죠. 심지어 어떤 명상인들은 왜구랑 힘을 합쳐서 오히려 명나라 백성들을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북쪽 지방에서는 몽골, 남쪽 바닷가에서는 왜구가 끊임없이 명나라를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명나라는 뭐 나름대로 왜구를 소탕하고 해금 정책을 완화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괴롭힘은 계속됐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명나라가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되는데 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방 지역에서는 몽골이 계속 내려와서 조금씩 괴롭히고 남쪽 바닷가에서는 이제 일본 왜구가 계속 괴롭히고 그래서 안 그래도
조금씩 명나라가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명나라한테 결정적인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영락제 이후로 환관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져요. 어, 영락제가 이 환관들의 힘을 너무 키워놓은 것도 있고 그 영락제 뒤로 워낙 이제 그 다음에 즉위한 황제들이 무능한 황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황제들이 무능하니까 재상을 폐지했기 때문에 모든 결정들을 황제가 다 내려야 되는데 황제가 무능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보조하고 있는 환관들이 정치를 멋대로 하는 거죠. 이것도 되게 결정적인 명나라가 위기를 겪었던 이유 중에 하나고, 그리고 또 지배층이 사치를 하고 지배층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고 이런 것들도 이제 정치가 혼란으로 빠져들어갔던 이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하다 보니까 이제 민중분기도, 이제 민중 반란, 농민 반란 이런 것들도 자주 벌어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명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명나라가 흔들리는 모습을 계속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 조금 해결하고 좀 나아지기 위해서 개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개혁을 하려고 나섰던 사람이 바로 장거정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관료들이 썩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관료들의 근무를 평가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조금 더 성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부의 지출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세금 징수를 강화해서 정부가 겪고 있었던 재정 문제도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혁들을 했는데 사실 이런 개혁들은 전부 다 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것들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귀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과거 합격해서 관료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귀족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관료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그런 게 없다가 갑자기 장거정의 개혁으로 내 근무 상태를 평가하겠다. 그래서 평가 점수가 안 좋으면 뭔가 뭐 징계를 내리든지 하겠다. 이런 법을 만드니까 반갑겠어요?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거정의 개혁은 굉장히 다른 특히나 지배층들에게 되게 불만을 많이 사면서 장거정이 죽은 뒤에는 싹 다 정지가 되고 결국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명나라의 마지막을 보면 이 시점에 진짜 명나라한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 생기는데 뭐냐면 일본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을 이끌게 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엄청난 양의 군대를 모아서 조선을 공격해 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아마 아실 거예요. 임진왜란이에요. 근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조선을 좀 무리할 정도로 많이 도와줘요. 근데 왜냐면 물론 조선이랑 친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본이 공격해온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이 무너지면 그 다음은 자기들이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일본이랑 싸우는 게 어쩔 수 없다면 그 전쟁터가 될 지역은 중국보다는 조선에서 끝을 내야 명나라 입장에서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일본군이 조선을 넘어서서 명나라까지 쳐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조선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줘요. 임진왜란 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굉장히 많이 지원해줬던 게 그게 너무 무리한 지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명나라 정부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고요. 그 뒤로도 여러 군사적인 사건들을 거치면서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몽골 출신 무장인 보바이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양응용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어쨌든 조선이 임진왜란을 당했을 때 그때 너무 무리하게 도와준 게 명나라의 결정적인 약화 계기가 됐었다. 그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민 반란들이 여기저기서 발생하면서 사실 이제 명나라는 하나의 국가로서 제대로 기능하기가 어렵다고 할 정도로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이자성이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느낌이 오셔야 돼요. 어떤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냐면 자, 명나라는 한족 국가죠. 그런데 한족 국가인 명나라가 이자성의 난으로 멸망했어요. 그러면 한족 국가가 비리비리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나마도 망한 거고. 그러면 누가 내려오겠어요? 북방민족이 내려오겠죠. 그래서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얘기가 들리면 혹은 그걸 봤으면 한켠으로는 한족 국가인 명나라가 망한 거니까 북방민족이 뭔가 내려오려고 하겠네 이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명나라가 약해진 뒤로 북방민족이 강해지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지고요. 어쨌든
임진왜란 아까 했던 얘기들이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규모 병력으로 조선을 공격했고 이 침략에 대해서 명나라가 조선을 무리하게 지원을 해줬었다. 그래서 전쟁 자체는 조선과 명이 이기는 걸로 끝이 나지만 명나라가 이때 너무 무리하게 과도하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이때 명나라가 급격하게 약해졌고 이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북방민족이었던 여진족이 급격히 강해져서 누라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후금을 건국하고 명을 위협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이건 봤던 그림이잖아요. 이런 경쟁 구도가 또다시 시작된 거죠. 그래서 한족의 나라였던 명나라가 이제 조선을 임진왜란 때 도와주면서 급격하게 약해지고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여진족이 급격히 강해지면서 누라치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여진족이 이제 통일을 해서 후금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명나라를 압박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진이 강해져서 후금을 건국하고 명을 압박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이제 조선을 공격하는 건 그만두게 되고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새로운 집권자가 등장을 하고 전혀 다른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멸망한 뒤에 조선과 일본의 모습인데 조선은 명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진정한 동아시아의 중심은 자신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도 우리야말로 태양신이 다스리는 태양신의 후손인 천황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우월하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다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